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 과거 시험에 연겁 후 낙방한 선비, 대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천은 너무나 개성이 뚜렷한 얼굴에 꽤 죄죄한 차림새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천을 보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또 과거 보러 간대!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벌써 5번째지, 아마. 이번에는 붙어야 할 텐데. 대천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언제쯤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이번 시험에서는 꼭 붙어야 하는데. 어느 날 대천은 또다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우연히 개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딜 가서 시간을 때워야 하지? 나는 진짜 벼슬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대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한숨이 깊소? 대천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고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에게 좋은 운이 올 걸세. 저 언덕 너머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과부를 찾아가 보게나. 그녀가 자네 운명을 바꿔줄 거야. 대천은 반신반의하며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의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대천은 사람들에게 새로 이사 온 과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안악이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이고, 그 과부 말이에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네요. 어떤 이는 여 울음소리라고도 하고. 대천은 궁금증에 휩싸인 채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집 앞에는 젊은 양반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과부를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었죠. 이봐! 비켜! 내가 먼저 왔다고! 무슨 소리? 내가 먼저야. 대천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차례차례 들어오세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선택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 목소리에 대천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이제 그의 운명이 바뀌려나 봅니다. 대천이 과부의 집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여인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멈췄지요. 은화, 그녀의 미모는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와 같았습니다. 새까만 눈동자, 배곡 같은 피부,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대천은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못생긴 얼굴도 잊은 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은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한 분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모든 남자들이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때 은화의 시선이 대천에게 멈췄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선비님, 들어오시겠어요? 모든 이들이 놀라 대천을 바라보았지요. 대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지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천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대천이 들어가자 다른 남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갔지요. 한편 집 안으로 들어선 대천은
은화의 아름다움에 더욱 압도되었는데 그녀의 곡선미 있는 몸매와 은은한 향기에 대천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선비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은화가 차를 따르는 동안 대천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시선을 뗄 수 없었지요. 선비님, 어쩌다 과거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대천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요. 그게 부모님의 뜻이라.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지요. 선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선비님의 길을 나누어 주셔야 해요. 대천은 놀라 물었습니다. 저의 길을요? 은화는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지요. 네, 선비님의 정기를 말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제가 선비님을 과거 급제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대천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하면서도 은화의 제안에 묘한 설렘을 느꼈지요. 그걸 어떻게 나누어 준단 말입니까? 은화는 대천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 뒷산 바위 아래로 오세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대천은 은화의 입김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화는 대천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잊지 마세요. 자정, 뒷산 바위 아래에서. 자정이 가까워오자 대천은 은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바위 아래에 도착하자 은화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선비님. 은화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대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네, 왔습니다. 은화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대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드세요. 300년 된 산삼이에요. 대천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비님의 기를 키워줄 비약이에요. 이걸 드시면 기가 충만해져 힘과 지혜가 생길 거예요. 대천은 망설이다가 결국 산삼을 우거수건 먹었는데 순간 그의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대천이 중얼거리자 은하가 대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선비님의 길을 나눠주셔야 해요. 그 순간 대천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윤곽이 선명해지며 너무나 개성이 강했던 용모가 점점 잘생긴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대천이 놀라 물었습니다.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선비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대천은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그것이 커지면서 외모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이제 선비님과 보름달의 길을 받아 합의를 이루어야 해요. 은화가 유혹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천은 망설였지만 은화의 아름다움에 넘어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녀를 안았지요. 둘은 밤새도록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천의 기는 은화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자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에 반해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저기 봐. 저 잘생기신 선비님은 누구지? 어머, 눈이 부셔. 대천은 자신의 변화에 황홀해하며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지요. 그는 이제 남들 시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은화와의 만남 이후 대천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의 길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고 대천은 갈수록 야위어갔지요. 은하야, 난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은화는 매번 그를 유혹했습니다. 안 돼요, 선비님.
저와의 약속을 지키셔야죠. 대처는 점점 은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남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화는 대천에게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천 도련님, 이제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천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무슨 비법인가요? 제가 선비님의 지혜를 더 충만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도련님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해요. 대천은 놀라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요? 네, 도련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요. 저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거예요. 대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급제의 꿈과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화는 달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련님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요. 대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화의 아름다움과 과거 급제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은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도련님은 제 것이에요. 은화는 대천에게 다가와 그의 길을 맹렬히 빨아들였고 대천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그의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대천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은화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뒤로 여우의 모습이 비쳤고 9개의 꼬리가 나타났지요. 드디어 300년 만에 내 힘을 되찾았어. 은화, 아니 여우 요괴는 대천의 영혼을 빨아들이려는 찰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추시오. 요괴넌 잡혔다. 방문이 열리며 도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천에게 은화를 소개해준 그 노인이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도사는 부적을 던지며 주문을 외웠고 여우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대천은 혼미한 정신으로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여우 요괴를 잡기 위해 그대를 미끼로 삼았소. 용서하시오. 대천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의 꿈과 사랑, 모든 것이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외모는? 과거 시험은? 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모두 요괴의 환술이었소. 하지만 걱정 마시오. 그대의 진정한 재능은 아직 발휘되지 않았으니. 대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 요괴의 정체가 밝혀진 후 대천은 깊은 혼란에 빠졌고 그는 다시 원래의 개성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지혜로움은 바닥이 나 있었지요. 과거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요. 하루는 대천이 개천가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또 한숨만 쉬고 있네! 대천이가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할 텐데. 대천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지요. 에휴, 내 팔자야. 그때 갑자기 한 노파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리 한숨이 깊으신가? 대천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자신이 없네요.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다네. 시험은 얼마든지 다시 보면 되지. 중요한 건 노력이지. 하지만 할머니, 세상 사람들은 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요. 내 비방 하나 알려줄 테니 한번 써보시오.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대천에게 건넸습니다. 대천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마음의 거울이라는 부적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대천은 반신반의하며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어머, 저 젊은이 왜 저리 훤해 보이지? 그러게, 갑자기 잘생겨 보이네. 대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보는 거요. 그대의 선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그날 이후 대천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과거 공부에 매진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대천은 우연히 과거 시험장 근처를 지나가다 시험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임금님께서 예전보다 어렵게 출제하라고 하셨으니 말이오. 대천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내 실력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그때 갑자기 은하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녀가 요괴였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분명 달콤했기 때문이지요. 대천은 잠시 유혹을 느꼈습니다. 은하를 다시 찾아가 볼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대천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지요. 좋아. 나는 내 힘으로 해내겠어. 비록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실력으로 임금님을 감동시키겠어. 그렇게 대천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한편 마을에는 은화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느 날 대천은 우연히 주막에서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그 은하란 여인. 알고 보니 300년 된 여우 요괴. 맞아! 젊은 남자들의 길을 빨아먹고 살았다지? 대천은 놀라 귀를 기울였고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내 말 좀 들어보소. 그 여우요괴 원래는 왕비였다는 소문도 있다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의 총애를 받던 왕비가 있었는데 질투에 눈먼 다른 비들이 그녀를 모함해서 그랬다지. 그 원한으로 여우요괴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야. 대천은 충격에 빠졌지요. 그럼 은하는 정말 불쌍한 존재였던 걸까? 그때 한 젊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튼 소리! 내 친구 말로는 그 은하가 아직도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더군. 뭐라고? 아직도 있단 말이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달밤이면 뒷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데. 대천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은하가 아직 있다고? 그럼 혹시 그날 밤 대천은 은화를 찾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달콤한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천 도련님 오셨군요. 대천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은하? 정말 내가 맞아? 은화가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찾으러 오셨나요? 대천은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난 내 정체가 궁금했어. 은화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전 300년 된 여우 요괴예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정말 내가 옛날의 왕비였다는 게 사실이야?
은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래요.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죠. 그럼 이제 어쩌려고? 은화가 대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원한을 풀어주시면 제가 과거에 급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대천은 고민했지만 그때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고 은화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도련님, 꼭 다시 와주세요. 은화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대천은 은화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과거 시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지요. 시험 당일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대천은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시험장 지붕에 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천 도련님, 제가 응원할게요. 대천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은화야, 고마워. 이번엔 꼭 합격하겠어. 잠시 후 은화는 사라졌고 대천은 묘한 기분을 안고 시험에 임했지요. 며칠 후 대천은 장원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은화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도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도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켰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네. 무슨 뜻입니까? 은하의 한을 풀어주려면 그녀를 모함한 자들의 후손들을 찾아내야 하네. 그들은 지금 궁중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 대천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가져가게. 도사가 작은 거울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 거울은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울을 들여다본 자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되면 미쳐버리니까. 대천은 거울을 받아들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가 은화를 모함한 자의 후손일 것입니다. 대천은 조심스레 거울을 꺼내 들었지요. 그때 한 대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 새로 급제하신 분이군요. 그 거울은 뭡니까? 대천은 당황해 거울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리고 대신의 눈이 거울에 비친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내 얼굴! 내 추한 모습! 순식간에 궁중이 혼란에 빠졌고 대천은 곤경에 처했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궁궐 경비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내 이놈! 감히 궁중을 어지럽히다니! 대천이 왕 앞으로 끌려가자 임금은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장원급제생이로구나. 어찌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 폐하, 신은 단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대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폐하, 이 자는 요물과 내통한 자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임금이 눈을 부라리며 물었지요. 요물이라니. 무슨 말이냐? 대천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은화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 그 거울은 어디 있느냐? 대천이 거울을 꺼내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은 조심스레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런! 내가 이렇게 추하단 말이냐? 궁중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때 한 젊은 궁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폐하, 그 거울을 제게 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궁녀는 거울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니
은화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하구나. 대천이 놀라 외쳤습니다. 은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대천 도련님, 당신 덕분에 제한이 풀렸어요. 임금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지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은화가 설명했습니다. 폐하, 저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왕비의 홀령입니다. 이 거울은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신들 중 몇몇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지요. 은화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저를 모함한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임금은 분노한 듯 그 대신들을 노려보며 말했지요. 당장 저들을 끌고 가 국문하라! 대신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은화는 대천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저는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대천은 긴장한 듯 물었지요. 무슨 부탁이야? 저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주세요. 대천은 얼굴을 붉혔지요. 그리고 은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단순한 육과 육의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정화예요. 그날 밤 대천과 은화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온 우주를 떠돌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화는 사라졌고 대천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는 이제 진정한 관리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은화와의 마지막 밤을 보낸 후 대천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듯 했지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임금은 대천의 변화를 눈여겨보았고 그를 가까이 불렀지요. 그대가 보여준 정직함과 지혜가 매우 마음에 든다. 이제 그대를 나의 측근으로 삼고자 하노라. 폐하,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천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리가 되었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항상 공정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천은 나이 들어갔지만 그의 지혜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천 도련님, 당신 덕분에 저는 평안히 쉬고 있어요. 이제 당신도 올 때가 되었어요. 대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대천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요. 그의 영혼은 은화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천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조선의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갔고 그의 삶은 한 평범한 선비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피비린내 나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부축한 가족들이 거지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이 누추한 곳에 조선 최고의 어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한양 도성 한 구석 허름한 초가에 사는 장님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약재 거지라 불렀지요. 병을 고치는 솜씨가 신기할 정도로 정확했고 돈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위중한 환자가 오면 치료를 거절하곤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허나 우리 남편이 피를 토하며 의식이 없사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어디가 아픈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님 거지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지요. 독이 온몸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님 거지는 서둘러 약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그의 손길은 정확했지요. 마치 눈이 멀기 전부터 이 약방에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 첩, 두 첩,
약재를 고르는 그의 손길이 무언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마치 궁중 어이가 쓰는 비방을 쓰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님 거지의 약방에서는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왔고 깊은 밤이면 은은한 약재 향이 퍼져나왔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의녀 하나가 몰래 드나든다더구나. 밤마다 누군가와 의술을 논한다는데 혹시 귀신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 광군들이 약방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그때였습니다. 약방 안에서 갑자기 들려온 여인의 비명소리.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님 거지의 정체가 10년 전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10년 전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님 거지의 정체에 대해 떠도는 소문은 한둘이 아니었지요. 듣자 하니 10년 전 임금님의 병을 고치지 못해 쫓겨난 어이라더군. 아니야. 궁중 세력 다툼에 휘말려 모함을 받았다고 하더구먼. 그게 아니라 궁에서 의녀 제자와 정을 통했다가 잡혀 눈까지 멀었다는 소문도 있지 않은가.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궁중에는 명성이 자자한 어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어이 김상필이었지요. 그는 의술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마음씨 또한 착해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저희 같은 천민을 이리 잘 돌봐주시니 어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병을 고치는 것이 어이의 본분이요. 어서 약을 받아가시구려. 그런 김상필에게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의녀가 된 서연이었지요. 서연은 스승의 모든 비방을 익혔고 스승의 마음씨도 닮아갔습니다. 서연아, 영신다는 약재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느니라. 순서가 바뀌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지. 예, 스승님. 먼저 백추를 넣고 다음은 당귀. 그렇지. 내 솜씨가 날로 늘어나는구나.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밤늦도록 의술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천한 의녀 주제에 어이의 자리를 넘보다니. 박진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요. 대비마마의 수락안에서 독살당한 궁녀들의 일도, 내연 말단 어이들이 의문의 병에 걸린 일도 모두 그의 소행이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김상필과 서연이 해결해버렸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 다음 날 대비마마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어서 김상필을 불러라. 예, 상감마마. 김상필은 서연과 함께 대비마마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진맥을 해보니 평소와는 다른 독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상하옵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이옵니다. 스승님, 영신단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연의 말에 김상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신단은 독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이었지요. 두 사람은 밤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지요. 대비마마의 증세가 더욱 위독해졌다. 어떻게 된 일이냐? 김상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영신단을 올바르게 다렸다고 확신했기 때문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상필이 대비마마를 독살하려 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진세가 들고 온 증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김상필이 쓴 영신단에서 맹독이 발견된 것이었지요. 분명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만! 당장 김상필을 끌어내라!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김상필은 곤장을 맞았고 서연은 사약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요. 그날 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런 일이... 서연아, 내 제자야. 피투성이가 된 스승의 모습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지요. 어서 도망가시옵소서. 제가... 아니다. 내가 먼저 가거라. 하지만... 어서. 나는 이미... 김상필의 눈에서 붉은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세가 준 형벌로 그의 눈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서연아, 더 이상 지체하면 너마저 위험하다. 스승님. 서연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흐르는 스승의 눈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 있느냐? 의녀 서연을 찾아라! 마당 밖에서 관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섰지만 김상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잠깐,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연구한 비방이다.
영신단의 비법도, 독을 치료하는 모든 방법도. 김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의서 하나를 서연의 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핏물이 흘러내렸지요. 스승님의 의서를 어찌... 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내 의술을 이을 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일어섰지요. 부디 명심하거라. 영신단은 반드시 달빛 아래서 약재를 골라야 하느니라. 스승님, 그리고 독이 든 상처엔 반드시 백추를 먼저 써야 한다.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는 스승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제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었지요. 저기다! 의녀 서연이 도망간다! 서연은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뒤에서는 쏟아지는 화살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지요. 그 중 하나가 서연의 어깨를 스쳤지만 서연은 멈출 수 없었답니다. 스승님의 의서를 꼭 아는 채 달빛이 비치는 골목을 달려갔지요. 뒤에서는 관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잡아라! 독살범의 제자를 잡아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스승님의 의서가 젖어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이쪽이다. 어둠 속에서 한 노파가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뒤따르는 관군들의 소리에 노파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노세주님. 어서 이걸 마시거라. 독이 든 술이니 죽은 듯이 쓰러져야 한다. 하지만 어서 내가 살아야 스승의 누명도 벗길 수 있지 않느냐? 노파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재수를 들이켰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요. 이제 곧 의식을 잃을 것이다. 내가 시신인 양 너를 준비해 두었으니. 고맙습니다. 서연은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노파는 서둘러 준비해둔 널에 서연을 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응, 독주를 마시고 자결한 모양이군. 관군들은 시신을 확인하고는 돌아갔고 노파는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려 서연을 깨웠지요. 어서 도성을 빠져나가거라. 이 옷으로 갈아입고. 하지만 서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파가 준 독주가 생각보다 강했던 것이었지요. 이를 어쩐다. 어서 깨어나거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노파는 할 수 없이 서연을 달구지에 실어 도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생사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되었지요. 김상필은 두 눈을 잃은 채 거지가 되어 떠돌았고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도성 밖 어딘가로 사라졌지요. 서로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은 봄비가 되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님 거지가 된 김상필은 한양 도성 외곽의 허름한 약방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지냈지요. 아이고, 장님 의원님. 이번에도 제가 드릴 돈이 없는데. 괜찮으시오.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야 무슨. 김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골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오랜 경험으로 약재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누군가가 약방 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제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김상필이 문을 열자 여인이 그대로 쓰러졌지요. 이런. 김상필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고 맥박이 불규칙했지요. 도끼가 온몸을 타고 있구려. 김상필은 약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이 멈췄지요. 이 정도 독이라면 영신단이 필요한데. 망설이는 순간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김상필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차라리 내 정체가 탄로나더라도 이대로 죽게 둘 순 없소이다. 김상필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비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약재를 고르는 그의 손이 떨렸지요. 이런, 달빛이 없으니 약재를 구분하기가.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없던 여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지요. 백추를 먼저 쓰셔야. 김상필은 깜짝 놀랐지요. 그 말은 분명 영신단은 달빛 아래서 약재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서연의 목소리가 떠오르자 김상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혹시. 하지만 여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상필은 서둘러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여인이 중얼거린 대로 백추를 먼저 넣고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약재를 골랐습니다. 밤새 약을 다리는 동안 김상필의 마음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흔들렸지요. 서연아,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맞다면 제발 내가 맞기를. 동이 틀 무렵 여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곧 깨어나실 거요.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깨어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님 의원님. 그 목소리 분명 서연의 목소리 같았지요. 하지만 김상필은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만약 서연이 아니라면 그 실망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소. 며칠간 이곳에서 쉬어가시는 게 좋을 듯하오. 감사합니다. 여인 또한 김상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지요. 승님이 아닐까 하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여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약방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어르신, 제가 약재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위험한 약재들이라.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의술을 좀 배웠습니다. 여인은 능숙하게 약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약재를 다루는 소리가 김상필의 귀에 들려왔지요. 약재 주머니를 여는 소리, 약재를 고르는 순서, 심지어 약재를 세는 손놀림이 만들어내는 은은한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김상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이런 순서로 약재를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서연 말고는 혹시 어디서 의술을 배우셨습니까? 예, 훌륭하신 스승님께 배웠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급히 약방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어이님, 어머니가 갑자기 피를 토하십니다. 어서 가보아야겠소. 김상필이 일어서려 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년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여인은 환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김상필에게 속삭였지요. 도끼가 있습니다. 영신단을. 영신단이라. 그대가 어찌. 중간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신하면서도 확인하기가 두려웠지요. 약을 지어야 하겠소.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약을 다리기 시작했는데 여인이 약재를 고르면 김상필이 약을 다렸지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영신단을 다릴 때 항상 이렇게 하셨지요. 그랬었지. 김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지요. 여인은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스승님.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잠시뿐이었답니다.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에서 수상한 의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의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인을 보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상필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지요. 서연아, 어서 피하거라.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스승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김상필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처럼 도망칠 순 없었지요. 저들이 찾는 건 접니다. 스승님까지 위험해지시면 이제 더는 스승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의 말에 김상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스승님. 서연아. 1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다시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숴라! 관군들의 함성이 울렸지요. 김상필은 서연을 뒷문 쪽으로 밀었지요. 어서 가거라.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너를 찾으마. 스승님, 부디 살아계셔야 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상필은 서연이 뒷문을 빠져나간 직후 천천히 앞문을 향해 걸어가 말했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김상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관군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지요. 장님 거지, 수상한 여인을 숨기고 있다는데. 방금 치료받으러 오셨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떠나셨소이다. 관군 대장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지요. 거짓말 마라. 분명 이 근처에서 의녀 서연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의녀라. 그저 병든 여인이었을 뿐이오. 말을 마친 김상필은 약방 안으로 관군들을 안내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원하신다면 약방을 살펴보시어도 좋습니다. 뒤져라.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이 약방 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소중히 간직하던 약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장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권군이 바닥에 떨어진 약재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영신단의 재료들 같습니다. 뭐라고? 순간 약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영신단은 궁중 어이들만이 다룰 수 있는 약재였기 때문이었지요. 장님 거지. 내 정체가 수상하구나. 어찌 이런 약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김상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달아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충분히 멀어졌을까? 대답해라. 내 말투도 수상하거니와. 그렇소이다. 이 약재들은 영신단의 재료가 맞소이다. 김상필의 담담한 고백에 관군들이 술렁였습니다. 내 응옴. 설마. 그렇소. 내가 바로 10년 전 그 김상필이오. 김상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달빛이 그의 눈과 흉터를 비추었습니다. 관군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지요. 당장 잡아라. 역적 김상필이다. 순식간에 약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필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약방 안 모든 것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앞에 놓인 약재 단지, 뒤에 있는 약상, 세 걸음 앞에 기둥. 그는 마치 춤을 추듯 관군들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약방에서 살아온 그였기에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선명했지요. 저놈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라. 관군들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김상필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예측할 수 없었지요. 박진세에게 전해라. 10년 전의 진실을. 감히 대감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김상필의 손이 약재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지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소. 김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약재 단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지요. 그러자 순간 약방 안에 자줏빛 연기가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독성이 있는 약재를 던진 것이었지요. 독이다. 모두 밖으로. 어서 나가자. 관군들이 급히 밖으로 도망쳤지만 김상필은 그대로 서 있었지요. 장님 거지. 아니, 김상필. 너도 어서 나오지 않으면 독에 중독될 텐데. 나는 나갈 생각이 없소이다. 김상필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뭐냐? 그 독연기를 마시면. 이런 독쯤이야. 내가 만든 것이니 해독법도 알고 있소. 관군들은 당황했습니다. 들어가자니 독이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죄인을 놓치는 것 같고. 좋소. 하지만 그 전에 김상필은 약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벽을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것을 보시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의서였습니다. 10년 전 대비마마의 병을 고치던 날의 기록이오. 박진세가 어떻게 영신단의 독을 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소. 감히 대감님을 모함하다니.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소. 내 제자 서연이 그날 밤 본 것들까지. 김상필의 말에 관군들이 술렁이자 김상필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서연아, 이제 내 스승이 진실을 밝혀줄 차례구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저기 불이 났다! 뭐라고? 관군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달빛 아래 붉은 불길이 보였지요. 저기는 박진세 대감의 저택이다. 어서 가보자. 관군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자 김상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서연아, 역시 내 제자로구나. 김상필은 서연이 박진세의 저택에 불을 질러 관군들의 주의를 돌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지요. 이제는 끝을 봐야겠구나. 김상필은 의서를 품에 안고 박진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지요. 드디어 10년의 한을 풀 때가 온 것입니다. 서연아, 내 이제 가마. 달빛이 김상필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한편 달빛 아래 박진세의 저택은 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감님이 쓰러지셨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김상필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10년 전 베비마마의 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같은 증상이로구나. 김상필은 그대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군들은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대감님, 숨을 못 쉬실 겁니다. 어서 어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밤중에 어디서 어이를 데려오느냐?
한편 쓰러진 박진세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그의 입가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지요. 비켜서시오. 김상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들어서자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니네, 내가 어찌 도끼가 온몸을 타고 있어. 영신단이 필요한 증상이오. 박진세는 말을 하려다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서연이었지요. 그녀는 불을 지른 뒤 미리 약재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서연아. 스승님, 스승과 제자는 마치 10년 전처럼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진세를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백추를 먼저 써야 하겠지요? 그래. 그리고 당귀는 달빛 아래서 고르면 되겠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서연이 약재를 고르면 김상필이 약을 다렸지요. 마치 춤을 추듯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스승님, 이건 그래. 10년 전 그날 밤의 영신단이다. 그때였습니다. 박진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외쳤지요. 안 돼. 저들을 막아라. 저들이 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하지만 박진세의 입에서는 독기운 때문에 계속해서 헛소리만 터져 나왔지요. 영신단에 내가 독을 대비마마께.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 박진세를 바라보았지요. 약을 다리는 동안 박진세는 독의 고통에 시달리며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김상필은 품에서 의서를 꺼내 서연을 향해 말했지요. 서연아, 이제 내가 읽어다오. 10년 전 그날의 기록을. 니네, 내 놈들이 어찌 그 독을 알고 있느냐? 이 독. 맞소. 그날 영신단에 당신이 섞었던 그 독이요. 박진세는 말을 하려다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의 증상은 10년 전 데비마마의 증상과 똑같았지요. 대감님, 이 독의 지독한 맛을 아시겠지요? 10년 전 데비마마께서 겪으셨던 바로 그 고통입니다. 박진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깨달은 듯했지요. 내가 데비마마의 영신단의 독을 김상필을 모함하려. 대감님,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변에 있던 관원들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한편 서연이 읽어내려갔던 의서에는 그날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걸륭 30년 4월 15일 달빛이 밝은 밤이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리자 그날의 기억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박진세가 데비마마의 처소로 몰래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만해라! 박진세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신단을 다리는 방에 숨어있던 의녀 서연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박진세가 약에 독을 섞는 순간까지 서연이 나에게 전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상필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이제 괜찮다. 끝까지 읽어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데비마마께서 위독해지셨다. 박진세는 나를 모함했고 나는 두 눈을 잃었다. 하지만 이 기록을 남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위해. 의서의 마지막 장에는 김상필의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장님이 된 후에도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흔적이었지요. 영신단을 만드는 과정, 박진세가 몰래 약의 독을 탄 장면을 서연이 목격한 것,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스승님, 이 모든 걸 기록해 두신 줄은 몰랐습니다. 장님이 된 후에도 매일 밤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 김상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드디어 1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상전 안 합시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임금님이셨지요. 김상필, 내가 정말 김상필이더냐? 전하, 신은 김상필이 급히 엎드리려 하자 임금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지요. 일어나거라. 박진세의 죄상은 이미 밝혀졌다. 데비마마께서도 내 무고함을 알고 계셨다.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간 내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더냐. 전하, 신은 그저. 그때였습니다. 박진세가 갑자기 일어나 달려들었지요. 이렇게 끝날 순 없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수가 들려 있었는데 서연이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지요. 멈추세요! 스승님 몸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순간 박진세의 손이 멈칫했고 그 틈에 관원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서연아. 스승님.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10년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지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요. 그래. 임금은 그 자리에서 김상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어의 자리를 다시 내리고 서연에게는 의녀 수반의 자리를 하사하셨지요. 스승님, 이제 궁으로 돌아가시면 아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약방에서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김상필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저도 스승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달빛이 스승과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약방 앞마당에는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지요. 스승님, 오늘도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좋은 약을 지어주자꾸나. 김상필의 약방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이 되었지요. 궁에서 하사받은 어의와 의녀 수반의 자리를 마다하고 이곳을 선택한 스승과 제자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어이구, 장님 어이님. 이번에도 제가 드릴 돈이 없어서.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들어오시지요. 김상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하자 서연은 그런 스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서연아, 이분은 감기 기운이 있으시구나. 당귀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다려놓은 것이 있답니다. 스승과 제자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상필이 진맥을 하면 서연이 약을 가져왔고 서연이 약재를 고르면 김상필이 다렸지요. 어르신, 이 약을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약방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이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시오? 마을 건너편 송진사대 가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김상필은 비록 볼 순 없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서연아, 약재 상자를 준비하거라. 네, 이미 준비했습니다. 달빛 아래를 걸으며 서연이 물었지요. 스승님, 궁으로 돌아가지 않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김상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봄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스쳤지요.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느냐? 언제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곁에서 내 눈이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백성을 돕는 이 순간이란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자, 이제 가보자꾸나. 우리를 기다리는 이가 있으니. 밤새 송진사대 아이를 치료하고 돌아오는 길, 먼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서연이 물었지요. 스승님, 제가 처음 의술을 배우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래, 그날도 이렇게 새벽이었지.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는데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지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상필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제자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느낄 수 있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참된 사제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 하였습니다. 이들 스승과 제자는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었고 긴 세월 동안 이들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장님 어의와 그의 제자라는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지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귀가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나요? 혹시 그런 인연을 만난다면 오늘 이야기 속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한양 피막골 어딘가에서 쿵덕쿵 떡방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상필아. 저 떡방아 찌는 놈 좀 보소.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방아질이구먼. 지나가던 두부 장수할매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그러자 떡방아를 찢던 사내 상필이가 아이고 허리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할매, 일찍 나와야 쌀도 많이 찌고 떡도 많이 팔지요. 아이고, 얘야. 너처럼 힘 좋고 부지런한 녀석이 떡방 하나 찢고 있으니 원님 댁 아전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며 할매는 한숨을 쉬었지 뭡니까? 아이고, 할매, 제가 뭐 그리나 안다고요. 이 방아질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하며 상필이는 시원하게 웃으며 다시 방아를 들었답니다. 한편 피막골 여인들 사이에서는 이 떡방아꾼 상필이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머, 저 사내 좀 보소. 방아질 할 때마다 저 떡매가 쿵쿵 울리는 걸 보면 힘이 아주 장사요. 특히 과부가 된 월화의 눈길이 아주 유난했는데 26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그녀였으니까요. 아이고, 저 사내 좀 봐. 어쩌면 저리 어깨가 떡 벌어져서 저리 보기 좋을까? 하면 억을 놓고 쳐다보는 일이 허다했지요. 날마다 단말씩 방아를 찌는다던데 저 힘이면 밤일은 얼마나 힘이 좋을까나? 아이고, 운심아. 그런 야한 말은. 하면서도 월화의 눈빛은 이미 상필이의 건장한 몸매를 샅샅이 훑고 있었답니다. 상필서방. 월화는 일부러 해질녘에 떡방아를 찾았답니다. 저고리 깃을 살짝 풀어 뽀얀 살결을 드러낸 채로 말이죠. 우리 집살이 있는데 오늘 밤 와서 좀 찌어주면 안 되겠소? 아니, 날도 저물었는데. 상필이가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하자 월화는 유염하게 웃으며 더 바짝 다가섰답니다. 힘 좋은 서방님께서 한 번만 와주시면 쌀도 찌고 장작도 패주시면 되는데.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순진한 상필이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죠. 아이고, 월아 언니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날 밤 월화는 고운 얼굴로 상필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우선 씻고 오시지요. 제가 목욕물을 데워두었답니다. 아니, 그저 방아만 찍고 가면 될 텐데요. 상필이 난처한 듯 말을 돌리려 했지만 월화는 이미 상필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이끌었답니다. 아이고, 상필서방께서 고단하실 텐데 내가 알아서 잘 모신다니까 그러네. 월화가 준비해둔 옷가지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어서 깨끗이 씻고 오라니까요. 내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두었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상필 앞에는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월화는 상필 곁에 바짝 다가앉아 술을 따랐죠. 아이고, 이런 장정이 그동안 어찌 혼자 계셨을까나. 월화의 달콤한 목소리에 상필은 어찔어찔해졌답니다. 게다가 술기운이 오르니 월화의 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러면 안?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월화의 저고리끈이 스르르 풀려내렸고 그날 밤 떡방아 소리 대신 다른 소리가 월화의 방에서 새벽까지 울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운심은 그 이튿날로 상필에게 달려갔답니다. 우리 집에도 장정손이 필요한데. 운심의 애원하는 눈빛을 상필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상필은 밤마다 피막골 과부들의 방문을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낮에는 떡방아를 찍고 밤에는 다른 방아를 찧어야 했으니 과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퍼져갔답니다. 아이고, 저 떡방아꾼. 낮에 찌는 방아보다 밤에 찌는 방아가 더 대단하다지? 그러게나 말이요. 어쩜 그리 힘이 장사인지 저렇게 힘이 좋으니 밤마다 과부들 집에서 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요. 장터 안악들이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유? 그저 쌀방아 찌는 것이겠지. 아이고, 순진하기는. 쌀방아만 찌는 줄 아시나? 월화 과부네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는데. 네. 그려, 운시민에도 매일 밤 쿵덕쿵 소리가 난다는구먼.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방아를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상필이가 고개를 돌리니 한 처자가 곡소리를 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시오? 처자는 상필이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말했는데 저기 주막에 우리 아버지가. 처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나? 그 주막 계집이 어디로 갔나? 취한 양반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상필이는 재빨리 처자를 방앗간 안쪽으로 숨겼죠. 아가씨, 일단 여기 계시오. 제가 가보겠소. 하고는 주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도착해보니 주막 주인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들은 주막 기물을 부수고 있었지요. 이 불안당들이 주막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뭐야? 이놈은 누구야? 감히 양반을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줄 아시오? 관가에 고발하겠소. 상필이의 기세에 눌린 양반들은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허면 내 놈이 그리 힘이 장사라 우리더러 불안당이라 하는가? 양반 중 하나가 비틀거리며 말했지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 상필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소인은 날마다 쌀 단말을 방아찌는 사람이오. 이 힘으로 양반님들과 맞서고 싶진 않소만. 양반들은 상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떡방아를 찧어 단단해진 상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양반들은 땅바닥을 굴렀고 도망치듯 사라졌답니다. 이놈, 두고 보자. 너 같은 상놈이 양반에게 손을 댔단 말이지. 두고 보자던 그들의 마지막 말이 심상치 않았지만 지금은 다친 주막 주인이 더 걱정이었지요. 아버지, 방앗간에 숨어있던 처자가 달려와 주인장을 껴안았는데 홍심아, 내 딸. 주막 주인은 겨우 딸의 이름을 부르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아가씨, 일단 주막으로 모시지요. 상필이는 주인장을 조심스레 업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상필의 등짝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에 들어와서 홍심의 가슴이 순간 설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지요.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에요. 홍심은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며 흐느꼈습니다. 주막 안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술 냄새가 가득했지요. 무슨 연유가 있었던 것이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장사가 어려워지자 아버지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 댁에서 돈을 빌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자제들이 빚을 갚으라 들이닥친 것이오? 아니요, 그보다 더 악독한 홍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막을 넘기라 했어요. 우리 주막이 피막골에서 제일 잘 되니 탐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절하시자 오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것이에요. 홍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보던 주막의 아가씨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아가씨, 제가 의원을 모시고 오겠소. 홍심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상필서방.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홍심의 눈빛에 상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모시고 오겠소. 상필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상필 서방이라는 홍심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지요. 며칠이 지나고 주인장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주막은 썰렁해졌답니다. 양반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거지요. 이러다간 정말 주막을 빼앗기고 말 거예요. 홍심의 한숨 소리에 상필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날마다 들르며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던 게 그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필이가 커다란 떡방아를 들고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좋은 생각이 있소이다. 홍심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떡과 술을 함께 파는 주막이 있었다고 하오. 떡술이라 하여 아주 별미였다 했소. 정말 그런 술이 있었나요? 아가씨의 솜씨로 떡을 빚고 제가 떡을 친다면 분명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피막골에서는 처음 보는 진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떡방앗꾼이 주막에서 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술을 담그니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 술 맛이 참 별다르구나. 모주보다 더 구수하고 탁주보다 더 감칠맛이 나는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심은 달빛 아래 떡방아를 찢는 상필을 몰래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필서방. 아가씨, 부르셨소. 상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달빛에 비친 홍심의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상 차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홍심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왔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상만 나르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요. 상필서방,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으니 한 잔 드시지요. 홍심이 술을 따르려 몸을 숙이자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비쳤답니다. 아가씨,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들어가 쉬시지요. 상필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홍심의 눈빛에는 달빛보다 더 은은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첫 손님들께 떡술을 올리느라 정작 서방님께는 한 잔도 못 드렸는데. 저 같은 놈에게 아가씨가 어찌 이런 상을. 상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심이 다가왔는데 술 한 잔을 올리려던 그녀의 몸이 상필에게 기대어졌죠. 아이고. 하루 종일 술을 빚은 홍심은 취기 때문인지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듯했습니다. 상필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달콤한 채취에 어찌러찌해졌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필의 손은 이미 홍심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촉촉한 숨결이 상필의 귓가에 닿았지요. 둘의 몸이 집더미 위로 넘어가는 순간
홍심의 저고리 고름이 살짝 풀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달빛 아래 드러난 뽀얀 살결에 상필의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막은 이미 홍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던 순간 그때였지요. 이게 웬 상이더냐? 주인장이 나직한 목소리가 들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아버님. 주인장님, 당황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직은 아버님, 제가 홍심이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주인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으며 말했지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필이는 아직 신분이 있지 않느냐? 주인장의 말에 상필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리 주막이 번성하고 아무리 자신의 마음이 간절해도 그는 여전히 떡방앗꾼일 뿐이었죠. 주인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상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불이야! 주막에 물이 났다! 주막 뒤채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이었지요. 이런, 어서 빨리 가봐야겠소. 상필이는 망설임 없이 주막으로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이것은 단순한 실화가 아닌 것 같소이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주막 곳곳에 불이 동시에 번져가는 것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었답니다. 아버님, 이것은 분명 홍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협박하던 양반들의 소행임을 직감한 것이었지요. 그날 새벽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서 홍심은 날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주방 살림들,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마루,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깃든 기둥,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지요. 아가씨. 창필이가 다가와 조심스레 홍심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창필서방,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홍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인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지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구나. 저들이 바라는 대로 주막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아니 됩니다. 소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홍심과 주인장은 의아한 눈길로 상필을 바라보았지요. 상필아, 내가 무슨 수가 있단 말이냐? 장마당 뒤편에 빈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빌려 임시로 주막을 열면 어떨까 싶사옵니다. 허나 그곳은 소인이 장마당 상인들과 친분이 있사옵니다. 날마다 그들의 쌀을 찌어주며 정을 나눴으니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연 상필의 말대로였지요. 장마당 상인들은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나둘 나서서 새 주막 준비를 도왔답니다. 이복에 우리 집에 쓰지 않는 상이 있는데 가져다 쓰시게. 아니요. 이 술병들도 써야 할 테니 가져가시구려. 장터 사람들의 정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작은 주막이 들어섰고 첫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주막으로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떡술 맛이 전보다 더 좋아졌네. 그날 이후 상필은 날이면 날마다 장터 구석구석을 다니며 떡을 팔았는데 그의 떡을 맛본 이들은 자연스레 새 주막을 찾았고 주막을 찾은 이들은 또 그의 떡을 찾았지요. 야, 이놈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느 날 주막을 불태웠던 양반들의 하인이 상필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떡방 하나 찍고 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했지만 하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 같은 상놈이 주막 처녀와 눈 맞은 걸 모를 줄 아느냐? 어디 감히? 하인의 말이 채 끝날기도 전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하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하인들이 떠난 후 달빛이 어스름이 내리는 새 주막의 뒷뜰에서 홍심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필이가 떡방아를 끝내고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각에. 상필이 걱정스레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홍심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설렜지만 그는 한 걸음 떨어져 섰답니다. 그러자 홍심이 빨래를 마저 널며 말했지요. 창필서방은 날마다 늦게까지 떡방아를 찌우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살이라도 나실라. 창필이 걱정스레 말하며 다가서자 홍심이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시오. 상필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는데 아가씨. 창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나직이 울렸습니다. 서방님. 홍심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창필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그녀를 품에 안았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달빛 너머로 달아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달빛 아래 은은히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주막 앞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피했는데 취기가 오른 양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란 말이냐?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홍심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지만 양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답니다. 내년이 그 주둥이 잘난 떡장수와 눈이 맞았다지? 양반들의 술 취한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이 감히 상놈과 미래를 즐기다니. 양반의 손이 홍심의 치맛자락을 붙잡자 그만두시오! 상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반님들께서 이리 행패를 부리시면 소인도 참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이놈이 아직도... 양반들이 발을 구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상필서방. 홍심이 걱정스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반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쓰러졌고 상필의 호흡만이 거칠게 들렸지요. 이제 어쩌면 좋아. 홍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굵은 손이 홍심의 가녀린 손을 붙잡았답니다. 아가씨, 더는 참을 수가 없소이다. 이대로 도망가시겠소?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절한 사랑이 가득했지만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을 여기 두고 어떡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그 떡술 파는 주막이요? 낯선 중년 사내가 들어섰는데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사내였습니다. 예, 그러옵니다만. 홍심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자네가 그 떡술을 만든 이시오? 소인이 떡을 찍고 아가씨께서 술을 빚었사옵니다. 상필이 공손히 답하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이 술을 궁에 진상하게 되었다오. 전하께서 새로운 술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궁에 진상하라고 하셨지요.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차갑게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지요. 홍심은 주방 일을 마치고 뒤뜰에 홀로 앉아 있었는데 내일이면 상필이 궁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아가씨.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필의 낮은 목소리에 홍심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방님, 이런 늦은 시각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상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달빛 아래 나직이 울렸습니다. 홍심은 잠시 망설이다 살며시 뒷문을 열었지요.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이미 주무신답니다. 궁궐 진상이라니 이제 어찌 되는 것인지. 상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심도 알고 있었지요. 천한 신분의 떡방앗꾼이 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홍심이가 상필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자 아가씨. 상필의 뜨거운 숨결이 홍심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 깃이 달빛에 은은히 빛났지요. 안 돼요. 홍심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상필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답니다. 주방 한켠에 쌓아둔 보리집 더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고 홍심의 치마폭이 달빛 아래 흩날렸지요. 서방님, 흐릅. 홍심의 달콤한 속삭임에 상필의 굵은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자 저고리 끈이 달빛 아래 스르르 풀어지고 까만 댕기가 흐트러진 그 순간 이리 늦게까지 뭘 하느냐? 주인장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버님. 내 너희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만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주인장님, 소인이 꼭 성공하여 신분을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상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주인장은 잠시 묵묵히 달빛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그래, 성공하거라. 허나 그때까지 우리 홍심이는 건들지 마라. 이튿날 궁궐로 가는 길에서 상필은 홍심과 나눈 달빛 아래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다리시오. 꼭 돌아오겠소. 한편 궁궐 수락관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상필의 떡방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내 놈의 방아질이 예사롭지 않구나. 수락관 최고 어른인 조숙장이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날마다 이렇게 방아를 찌을 뿐이옵니다. 상필의 겸손한 답변에 조숙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떡방아는 달라. 쌀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되 뭉치지 않고 거칠지도 않으니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닌 정성이 깃든 솜씨로구나. 내일이면 전하께 진상하는 날이니 오늘 밤은 내 처소에서 자고 가거라. 조숙장의 말에 상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처소에서 조숙장은 상필에게 술을 따라주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다오. 그 주막 처자와의 인연을. 달빛 아래 피어오르는 술 향기처럼 상필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답니다. 피막골에서의 첫 만남, 달빛 아래 나눈 눈빛, 그리고 가슴 저미는 이별까지. 사랑이로구나. 조숙장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그러했지.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었다오. 상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숙장의 눈빛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니.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피막골 주막에 또다시 불이. 상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인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조숙장이 그의 어깨를 잡았답니다. 잠시 기다리거라.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이는 분명 너를 궁궐 밖으로 끌어내려는 술수일터. 하지만 상필의 마음은 이미 피막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가 위험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숙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법이지. 그러더니 벽장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상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부시는 병조 등에서 발행한 신표로 국왕이 대신이나 장수 등에게 긴급하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하사받은 부신이다. 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 정성어린 떡방아 솜씨가 전하의 마음에 들어 내일 상을 내리시려 했던 것인데. 상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어서 가거라. 내 친히 나서서 양반들을 다스리리니. 얼마 후 피막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는데 주막 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홍심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이제 어쩌시겠소? 주막도 다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도가로 오시오. 양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필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답니다. 감히 궁중 부신을 가진 이의 약혼녀를 건드리시겠소?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부신을 본 양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변방 주막의 상놈이 어찌 저것을 들고 있단 말이냐? 양반들이 말을 더듬었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만 달아나고 말았지요. 상필 서방님. 공심이 흐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상필은 그녀를 품에 안았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이튿날 고요한 새벽빛이 피막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타버린 주막 앞에서 상필과 홍심은 조용히 서 있었죠. 주인장은 무너진 기둥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홍심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는데 조숙장이 관원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양소반이요. 상필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에게 이런 큰 상을. 조숙장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지요. 이뿐만이 아니요. 전하께서 그대의 떡술을 크게 기뻐하시어 어이궁 도감의 자리를 하사하셨소.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떡방아꾼이 아니요.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요. 하지만 상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저들이 이 주막을 다시 노리진 않을까요? 상필의 물음에 조숙장은 깊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들은 이미 의금부로 끌려갔소. 그때 홍심과 상필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막골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지요. 몇 달 뒤 피막골에는 화려한 대궐 기와를 얹은 새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어이궁 떡술 주막이라는 이름을 달고 말입니다. 부인, 이제 술 익었소? 상필이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홍심을 바라보며 묻자.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낮에 전하께 진상할 술도 담가야 하는데. 두 사람의 행복한 투정에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양반이건 상민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술을 기울였답니다.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떡방아꾼과 주막 처녀의 사랑이 피어난 자리에서 조선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상필과 홍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피막골의 벚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합니다. 떡방아꾼의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천은유시라는 말을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있다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지금도 봄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떡방아 소리와 달콤한 술향이 바람을 타고 온다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